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인하대학교 우경섭이라고 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처럼 좋은 날씨에 놀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신 여러 어르신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살게 된 그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살살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역사 기록 속에서는 황조유민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황조는 이제 명나라라는 얘기죠. 옛날에 명나라가 있을 때 우리 조선은 동등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는 황제의 나라였고 조선은 이제 제후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를 지금에 와서 봤을 땐 별로 내키지 않는 표현이지만 황제의 나라, 황제의 조정이라는 뜻으로 황조라고 했고, 유민이란 말은 어떤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제 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조유민이라는 표현은 이제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멸망한 중국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황조유민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기억을 몇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제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죠. 무슨 사건이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이제 7년 전쟁이라고 얘기해서 92년에 시작해서 98년에 끝났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명나라에서 약 10만 명의 원군을 파견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10만 명이 조선에 들어와서 나쁜 짓도 하긴 했지만 아마 한국전쟁 때 미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분전도 있었겠지만 이 명나라의 원군이 없었으면 조선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좀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이 10만 명의 원군을 파견해 줬는데 이때 황제의 이름이 만력제라는 황제였습니다. 만력제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한 30년 더 지났죠. 그 다음에 30년 가기도 전에 이제 정묘호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북쪽에서는 만주족이 세운 후금이 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두 차례 침략을 했었는데 그게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전쟁 어떻게 끝났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와서 버티다가 결국은 지금 잠실이죠.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젠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하게 된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건 한국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멸망해버린 사건이죠. 이 1644년은 동아시아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의 명나라 황제 이름이 이제 숭정제,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북경에 자금성이라고 있죠. 뭐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자금성 남쪽에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면 출구 쪽에 보면 뒤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군사들이 북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숭정제 마지막 황제 이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멸망한 다음에 명나라의 황실은 성씨가 뭐였을까요? 명씨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죠. 주씨 집안입니다. 주씨. 그래서 이 숭정제가 여기서 자살한 다음에 황족이죠. 주씨의 일부가 중국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청나라하고 계속 싸우면서 일종의 망명정부를 세운데 그걸 우리 남명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못 버텼죠. 얼마 못 버텼는데 그 남명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 청군에게 얼마 안 됐죠. 44년, 62년이면 46년이면 62년에 이제 끝나죠. 20년도 못 버티고 이제 영력제가 청군에 잡혀서 죽게 됨으로써 이제 명나라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황제, 남명의 마지막 황제가 이 영력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의 이름이 가끔 나올 겁니다. 만력제는 임진왜란 때 파병해준 사람, 숭정제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영력제는 남명의 마지막 황제. 이 사람들의 기억과 더불어서 이제 이 황조유민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동안 아마 여러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단일민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단일민족.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그런데 유엔에서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한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일민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족을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특히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큰 인구이동은 없었을 것 같죠. 태조 이성계가 뭐 서울의 도읍을 정한 이후에 망할 때까지 뭐 별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져보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 피가 많이 섞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일민족은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요즘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강 이제 5,200만 얘기하는데 5천만이라고 잡으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요? 250만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50만이면 인구의 5% 정도, 100명 가운데 5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 비율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민족이라는 그 개념을 좀 접어놓고 본다면 늘 한국의 역사도 외국인들과 이제 어울려서 살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갈수록 이제 강하게 드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계기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계기가 언제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특히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에서 이제 청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 중국에서 청나라 사람이 조선으로 건너온 경우는 없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으로 건너온 경우.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선에서 청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이제 조선이 좀 힘이 없고 청나라가 세지니까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청나라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도 뭐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병자호란 인조가 이제 치욕적으로 항복을 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청군들이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고 청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50만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죠. 역시 1000만에 50만이면 5%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5천만 가운데 250만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요즘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의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건너간 사람들의 후예가 많지만 멀리 올라가면 이때 끌려간 사람들의 후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 핏줄이었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자, 조선에서 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반대로 중국인인데 조선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몇십만 단위라는 거죠. 1000만 인구 중에 10만 명이면 1%인데 뭐 몇 퍼센트가 이제 몇 퍼센트의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진왜란 때 이제 명군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다 돌아갔냐면 그게 아니라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싸우던 와중에 청나라가 이기게 되니까 이때 참전했던 사람들도 다시 조선으로 다시 도망온 사람들, 군인들의 후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후예들 좀 독특한 성씨들이 있습니다. 이 가씨들, 그리고 승씨들, 뭐 혹시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견됐던 명군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집안들이 2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1620년에서 30년 우리 정묘란 병자호란 이 즈음이죠. 이때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해지면서 중국 사람들의 한 상당수가 약 20만 명 정도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도망을 옵니다. 역시 인구의 2%, 3%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평안도 일대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경우는 우리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이제 37년 1월에 끝납니다. 그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죠. 그리고 인조는 그날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집에 가는데 인조의 아들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집에도 못 가고 바로 중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질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8년 있다가 석방이 되는데 그때
복림대군이 귀국할 때 8명의 중국인이 함께 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람들은 요 집안 사람들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이제 주로 사진, 복잡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사진만 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가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별로 많이 가는 데가 아니죠. 경기도 저 가평에 산골에 들어가면 아주 교통도 안 좋고 이런데 대보리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조종암이라는 유적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비석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냥 큰 길가에 있는 큰 이렇게 뭐 돌덩어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큰 돌에 이렇게 비석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글자들이 막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거죠. 근데 글자들을 보면 제일 큰 글씨가 이제 제조 번방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라는 것은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번방은 제후국을 의미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씨는 언제 누가 쓴 거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국왕 누구였죠? 선조였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선조. 선조가 쓴 글씨입니다. 누구한테 써준 글씨냐면 이 조선을 도우러 파견된 명나라 장수에게 써준 글씨입니다. 뭐냐면 번방, 조선을 다시 만들어준 이 외적의 침략 때문에 망할 뻔한 조선을 제조해준 황제, 만력제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의 글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별로 이렇게 예쁜 글씨는 아닌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제조번방이라는 네 글자가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200년 동안 조선 사회를 관통했던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글씨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모도원 지통재심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글씨냐면 효종의 글씨입니다. 아까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하고 인조는 집에 가고 아들들 끌려갔다 그랬죠.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 사학과 학생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소현세자 둘이 끌려갔죠. 1637년에 끌려갔다가 44년에 명나라 망하니까 청나라에서 두 사람 인지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45년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소현세자가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버지가 죽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인 복림대군이 세자가 돼서 왕위에 오르죠. 그 사람이 효종이죠. 그리고 효종의 제일 중요한 업적, 청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겠다. 북벌을 추진을 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죠. 일모도원 지통재심이고 원래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고 지극히 통분함이 마음에 남아있구나. 이건 사기의 어떤 자객이 복수하러 떠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벌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상관없습니다. 사무사라는. 근데 이거는 만력제인지 숭정제인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명나라 황제의 글씨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글씨들이 서울도 아닌 그 가평 시골에 이제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 보면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옛날 구멍가게보다도 작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게 하나 있는데
대보리 쉼터예요. 아까 대보리라고 그랬죠. 가평군 대보리. 대보리 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 사장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왕종락 사장님이십니다. 왕종락 사장님. 왕씨죠. 왕씨면 어떤 의심이 가죠? 꼭 중국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 고려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태조 왕건도 있죠. 그렇지만 이분은 짐작하신 대로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 뒤에 올라가면 이런 뭐 옛날 집이 있고요. 근데 더 문제가 그 뒤에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당의 이름이 뭐냐면 대통묘입니다. 대통묘. 커다란 정통이라는 거죠. 대통이라는 표현은 이건 뭐 서울에 있는 제후국 조선의 왕실에서도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장 커다란 정통을 제사하는 사당,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 산골에 이런 참남되고 시건방진 사당이 왜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이 좀 뿌옇게 나왔습니다만은 감히 명나라 황제의 위패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었죠. 명나라 태조 홍무제의 위패. 왼쪽 만력제. 만력제 뭐 한 사람이었죠? 임진왜란 때 원군 보내준 사람. 이쪽에는 숭정제. 숭정제 뭐였죠? 마지막 황제. 아까 그 자금성 뒤에서 목매 죽었다는 그 사람. 이 가평 시골에 왜 이런 사당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이 사당의 중앙에는 이제 이 세 분의 위패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9개의 위패가 있습니다. 9개의 위패의 제일 앞에 보면은 상생은 우리로 치면 생원 정도에 해당하는 초시를 본, 명나라에서 초시 본 사람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생, 제남은 중국의 지명입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제 산동이죠. 산동의 중심지가 제남이라는 곳이고요. 상생, 제남, 왕의사. 의사는 우리 뭐 안중근 의사 할 때 그 의사죠. 이렇게 쭉 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1645년 복림대군이 인질에서 석방됐을 때 효종을 따라서 함께 조선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대보리 쉼터 왕종락 사장님이 바로 이때 건너온 이 왕의사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집안의 내력입니다. 왜 여기에 이런 이상한 사당이 있게 됐을까? 그래서 이때 들어온 9분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9명이죠. 근데 여기까지 8명은 확실한데 이 마지막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8가문, 9가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충 8 또는 9입니다. 네, 아까는 9명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왕 사장님의 선조, 지금 상생, 제남, 왕의사는 이 나이로 따지면 이 8명 중에 제일 마지막이었던 이 왕이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아까 대보리 쉼터 왕 사장님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생을 어떻게 하냐면 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까 상생이라는 관직이 있었죠. 상생공의 일생을 기록한 이런 책이 나중에 19세기에 와서 거의 200년 후에 이제 편찬이 되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집안의 내력을 알 수가 있겠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이문이라는 사람 여기 보면은 산동성 제남 사람이다. 아까 제남이라고 그랬죠. 무슨 왕충추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마 좀 살았던 집안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자호란 직전이죠. 그때 이제 만주의 후금이 막 일어나니까 만주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라 조선도 뒤숭숭하고 중국 산동 지역도 굉장히 치안이 불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6년에 이 뭐 도적대들이겠죠. 자기 집, 이 산동성에 있는 한족 도적대들한테 집안이 다 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털리고 바닷가로 도망을 갔다가 어디로 피난을 하냐면 평안도의 가도라는 곳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왜 가도일까?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고요. 그 가도에 있었는데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한 달 만에 끝나죠. 그리고 인조한테 항복을 받은 청나라 군사들이 이제 퇴각하는 길에 이 가도라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중국인들을 전부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역시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을 이 왕이문이라는 사람이 심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복림대군이 보니까 사람이 이제 괜찮더라는 거죠. 굉장히 충직하고 간사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신하로 삼았다가 45년에 이제 복림대군이 석방될 때 너 나랑 조선에 가서 같이 살래? 아니면 계속 청나라 오랑캐 밑에서 살래? 그러니까 왕이문이 이 복림대군을 따라서 조선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쭉 살다가 오래 살았죠. 1699년에 이 어이동 황조인촌이라는 마을이죠. 황조인, 아까 황조유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조인 명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차이나타운입니다. 한국 최초의 차이나타운이죠. 거기에서 병사했다 이런 기록이 아까 그 연보에 나오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기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도로 평안도 조선 가도로 들어왔다가 심양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복림대군을 만나서 서울로 와서 병사하기까지의 그 과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620년대 이제 이 후금이 막 일어서고 있을 때 그때 만주 지역이죠.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이제 한반도 평안도죠. 이 신의주고 이게 요동반도입니다. 요동이고 이쪽이 이제 중국 땅이죠. 그러니까 후금이 여기서 발흥을 해서 점점 남진해서 이제 산해관을 넘어서 명나라를 침공하는 뭐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자, 후금이 이제 원래 여기 있다가 이제 심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이 남하를 하는데 그 얘기는 여기가 다 전쟁터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전쟁터가 되니까 명나라는 사실은 만리장성, 여기 산해관이 만리장성이 끝인데 요 남쪽이고 이쪽은 형식적으로만 지배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살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냅뒀던 거죠. 그러니까 후금이 이렇게 남진하면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남아서 살려면 청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청나라가 처음엔 되게 좀 포악했습니다. 막 내려가면서 다 죽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죠. 안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난민이 발생.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이 만약에 붕괴하게 되면 그 피난민들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요동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피난민들 자체도 문제죠.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지금 평안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넘어오니까 명나라 장군 가운데 이 모문용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 같은 놈인데 모문룡이라는 놈이 이 평안도 앞바다의 가도라는 굉장히 작은 섬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명나라의 군사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명부는 여기에 주둔하면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후금을 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실제로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찝쩍찝쩍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한테 양식과 돈을 뜯어가고 명나라에서도 원조를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후금을 자꾸 건드리죠. 그러니까 후금은 처음에는 조선을 쳐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명나라 군사기지를 조선이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서 자꾸 뒤통수를 치니까 건너와서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건이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을 우리는 뭐 사대주의, 뭐 당쟁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정묘호란 왜 일어났냐? 모문용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도 그리고 이 일대가 사실은 명나라의 지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 정부는 그럼 뭐 했냐? 자기 땅에 어쨌든 명나라라도 외국이죠.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조선 정부는 뭐 했을까? 별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나라잖아요. 은혜가 있었죠. 어떤 은혜? 아까 그거를 제조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가 자기들도 어려운데 10만 명을 보내줘서 우리를 제조해줬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죠? 2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는 명나라가 후금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조선이 매정하게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 힘들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 모문용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조선의 이 인조를 협박해서 그걸 뜯어가죠. 돈 뜯어와서 우리가 쳐야 되는데 왜 제대로 우리를 돕지 않느냐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인조도 이 후금보다 더 싫어했던 게 사실은 명나라 이 모문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특히 아까 이 백성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모문용이 오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조선 땅이었죠. 넘어가면 피난민 신세였는데 모문용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군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피난민이 아니라 상국, 황국의 백성으로서 잠시 오는 것이다. 굉장히 떳떳하게 이 평안도 지역을 점령하고서 이제 나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평안도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621년에 이제 후금이 점점 남하하면서 이 요동 백성이라고 해서 요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로 피난민들이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후금군이 죽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아까 그 요동 지역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초반에만 2만 명이 벌써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21년에 모문용이 가도를 점거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민들이 당당하게 모문용을 따라서 평안도를 점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굉장히 요민 때문에 골치 아파하죠. 그때 이제 외교 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척화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척화신, 주화신 대표적인 사람이 주화신의 대표가 이제 최명길이라면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김상원이었죠. 이 김상원이 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완전 꼴통이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원도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김상원이 명나라에 가서 이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명나라 조정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문용이 들어온 다음에 중국의 그 요동의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 요동 백성들이 수십 명이라서 지금 평안도를 점거하고 있는데
주인은 두세시고 손님이 일곱 여덟. 이때의 평안도에 사는 사람 중에 20, 30%만 조선 사람이고 7, 80%는 요동의 한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은혜를 갚을 것도 있는데 얘들이 처음에 와서는 방을 빌려 살면서 손님처럼 살다가 이제는 모문용 이후에 어떤 짓을 하냐면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평안도에서 살지 못하고 다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청나라로 넘어가죠. 그리고 청나라로 넘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병자호란 때 청군의 선봉에 서서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평안도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지금 평안도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게 조선만 망하겠냐? 조선이 망하면 니들도 망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명나라 조정에 직접 올립니다. 이만큼 나중에 척화신이 되는 김상원조차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당시의 평안도 사정이 어땠다라는 걸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민 때문에 정묘란이 터지죠. 왜 그러냐면 이 모문용이 점거했던 가도의 동강진을 치러 오는 거고, 그리고 이 한인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묘란, 병자호란 얘기하면 우리 계속 조선이 한결같이 명나라에 대한 이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상과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 인조만 하더라도 명군, 모문용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우린 후금한테 망하기 전에 모문용 때문에 망할 거다. 이 인조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묘란 때 여기에 있던 모문용이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명군, 모문용이 조선을 도와줬냐 하면 그게 아니라 후금군 피해서 가만히 있다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조선이 후금의 편이 됐다라고 기어 나와서 조선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청천강 북쪽을 거의 모문용과 한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는 조선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긴 눌러 앉기 위해서 이제 둔전을 개간하고 이제 거기를 명나라의 이제 지배지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병자호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몇 년 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제 조선이 졌죠. 그리고 인조가 이제 항복하고 복림다운이 끌려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인데 요때의 가도는 어떻게 됐을까? 가도는 조선이 전쟁하고 명나라도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 가도의 모문용은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가도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봤던 우리 왕이문이라는 사람이 요 즈음에 가도로 모문용을 따라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직전에 그랬다면 이제 37년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항복하고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청나라 편이 된 거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퇴각하는 길에 조선 군사들을 징발해서 가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함락을 시키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 조선이 명나라 편에 늘 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도를 함락했을 때 청나라 군사들보다 더 신나게 그 가도의 명나라 사람들을 학살한 게 조선 군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쌓인 게 많았겠죠. 아까 1620년대 동강진 설치 이후에 이 평안도를 점거한 한인들의 행패를 참다 못한 조선군들이 이제 청군의 앞잡이가 돼서 이제 이 가도의 한인들을 마구 죽였는데 이때 명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죽어가면서 우리 명나라가 조선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10만 명의 원군을 보내줘서 제조의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니들이 어떻게 청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와중에 왕이무는 재수 좋게 가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신에 죽진 않았지만 이제 철수하는 청군들이 끌고서 심양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복림대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복림대군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건너오기까지는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37년에 가도에서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45년에 귀환하게 되면 복림대군과 귀환해서 이제 서울에 조선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종이 들어와서 이제 왕위에 오르죠. 왕위에 오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살던 집 옆에다가 이 왕이문 등 8가문, 아까 봤던 그 8집안이 있었죠. 8집안, 9집안 그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장차 의로운 군사를 일으킬 때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의병. 의병인데 요 시대에는 이게 북벌이죠. 북벌을 할 때에 아무래도 이 중국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중국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종이 이 8가문, 9가문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북벌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이 사람들을 자기 집 옆에다가 놓고서 이제 열심히 먹여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효종이 살던 곳이 이제 조양루라는 곳입니다. 잠깐 보시면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종로죠. 종로. 그리고 여기가 창덕궁 쪽입니다. 여기가 타락산, 낙산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종로, 여기 지금 동대문이죠. 여기 흥인문, 동대문 있고 종로인데 어디냐면 여기가 본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종로 한 5가 정도? 여기에 이제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왕이 되면 이제 창덕궁 가서 살죠. 근데 그 전에 살던 왕자들이 살던 이 본궁이 있는데 요 옆에다, 요 일대에다가 지금 봤던 왕이문을 비롯한 8가문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려줬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죠. 그리고 뭐 근데 그냥 막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줍니다. 어떤 임무를 맡겨주냐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종묘가 있죠. 그래서 종묘를 이렇게 지키고 종묘를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맡겨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정한 월급을 주는 뭐 이런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이 일대에 지금 종로 한 5가 4가 이 근처에 조양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효종이 살던 집이 있었네요.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땅을 마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9가문을 모여 살게 했죠. 근데 이게 점점 9가문이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0년이 지나선 100여 호까지 불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여기에 생긴 거죠.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황조인 마을, 황조인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9분의 후손들이 거기에 모여 살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거의 한 17세기, 18세기, 150년 정도를 이제 여기에 종로에 이 9가문을 중심으로 한 명나라의 후손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중시한 이유가 북벌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북벌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왕에 오른 다음에도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중국의 사정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당시 청나라가 굉장히 예민하게 이 조선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죠. 사실 북벌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뭐 얘기를 공식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보면은 수시로 불러서 은밀한 논의를 나누었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당시에 이 훈련도감은 이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특수부대죠. 제일 정예병들이 모여있던 그런 데인데 이 한인들을 그 훈련도감에 편입시켜서 이제 거기에 장교로 이제 채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즉위한 지 10년 만에 죽습니다. 효종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만 역사에서 제일 부질없는 짓이 만약에 어땠으면 뭐 이런 일이죠. 그런 생각 해봐야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효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벌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아무도 이후에 북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씨를 비롯한 이 명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게 효종이 북벌을 하면 거기에 동참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효종이 죽고 북벌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효종의 아들 현종이 즉위를 해서 뭐 나름대로 좀 보살펴 준다 그러지만 아버지가 효종이 심양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자기 인질 생활할 때, 적국의 인질 생활할 때 자기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데려왔던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 극진한 정성에 비하면 이후에 이 한인들에게 보여준 정성은 뭐 별로 그렇게 극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벌도 안 하게 되고 아버지도 죽고 점점 잊혀져 가게 됐습니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말로는 명나라의 후예고 효종이 같이 북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의 대우가 예전보다는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점점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조선이죠. 일본이고 일본의 요 끝에 보면 나가사키라는 우리 2차 대전 때 핵폭탄 맞았던 데죠. 근데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여기가 특히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이 상선들이 기착하는 굉장히 큰 항구였죠. 그리고 일본의 일본에서 이 근대가 나가사키에 들어온 이 네덜란드 상인들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 이제 나가사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 선은 이제 뭐 딴 얘기고요. 요 파란 선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17세기죠. 1600년대에 때 이제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때 제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명나라였습니다. 이때 유럽은 늘 유럽 사람들이 근대화했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유럽은 이때 지질이 못 살았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15세기, 16세기 명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은 뭐냐면 그 명나라 초반에 정화라는 사람 있죠. 정화가
큰 배를 끌고서 이제 이 아프리카까지 갔던 그 노선을 표시한 지도인데, 뭐 정화 얘기는 빼놓고요. 어쨌든 명나라가 당시에 세계의 뭐 경제, 문화, 뭐 군사, 뭐 이 세 가지 방면에서는 명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명나라의 멸망이 뭐 지금 우리한테 친다면 마치 미국의 멸망과 같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보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명나라는 훨씬 더 큰 존재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17세기에 들어와서 16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후금이 발흥하면서 이제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흔들리지만 이 명나라 남쪽에서의 경제적인 이 실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항로가 어디냐면 중국의 남부와 일본 나가사키를 잇는 요 파란선의 항로가 제일 중요한 항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막 들이대는 거죠. 우리도 좀 끼워줘라. 막. 그래서 생겨난 곳이 어디냐면 포르투갈이 중국한테 사정사정해서 얻었던 마카오라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대만입니다. 대만의 역사는 이제 17세기 중반에 이 네덜란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국의 물건을 싣고 대만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이 항로가 제일 이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뭐 다 이제 여기에 끼어들려고 애를 썼는데 제일 붐비는 항로겠죠. 근데 문제는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풍이 자주 오죠. 태풍이 오면 이렇게 가던 배들이 안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딱 떨어질까요? 제주도 서귀포 옆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그런 거고 재수 없으면 가다가 죽는 거고. 그래서 이 항로를 가는 이때에 이 항로가 번성하면서부터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지하게 많은 그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 무역선들이 제주도에 표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죠? 하멜이죠. 다음 주 강의인 것 같은데 하멜 역시 그 대만에서 나가사키 가는 그 항로를 다니다가 태풍 때문에 밀려서 제주도에 정착한 경우였죠. 이게 1653년 효종 때 일입니다. 왕이문하고 같은 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사건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1667년에 하멜보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에게 더 중요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근데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임인관이라는 이 어디 사람이냐면 깜짝이야. 임인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1644년에 명나라 멸망했죠? 그 주씨들 다 어디 갔다 그랬죠?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명 세웠다 그랬죠? 남명이 활동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청나라가 이 중국의 남쪽까지 이 지역까지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명이 있으면서 특히 명나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에서는 정성공이라고 하는 이 반청분자죠. 여전히 대만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만주족에 대해서 항청투쟁을 벌이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남부는 여전히 명나라의 이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활동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하고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에 표착을 하게 됐습니다. 복권 사람 그 중국 남부의 95명이 제주도에 표류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에 대해서 제조지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워낙 명나라에 대해서는 충순한 제후였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표류를 해서 도착을 했는데, 조선에서 이제 지방관을 보내서 조사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남명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이 적대시하는 청나라 사람이 아니라 남명 사람이니까 우리를 가던 나가사키로 다시 보내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조선 조정에서 이 사람들 그냥 보냈다가 이 사실이 청나라에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청나라한테 다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북경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북송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남명 사람이고 나가사키 가서 우린 다시 중국 남부로 가겠다. 우린 명나라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묶어서 청나라로 보내버린다. 참 못할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주도에서 무트로 건너와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서,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명나라 사람이죠. 이렇게 막 묶어서 데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살 꼬십니다. 거짓말로 꼬셔서 서울 가서 니네 집으로 보내줄게.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조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고향 사람이 하는 게 더 좀 잘 먹히겠죠. 그때 이용한 게 누구냐면 이 황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그 왕이문과 함께 건너온 8명, 9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황공입니다. 앞에 표 보시면 찾으셨나요? 황공 있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때 이 표류민들을 서울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 보내줄게 그래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묶어가지고 의주로 보내서 청나라, 이때의 표현에 의하면 호랑이 아가리로 이 명나라의 백성들을 쳐넣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명나라가 망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44년에 명나라 망했다 그랬죠? 그 소식 알았는데 44년에서 20년이 지난 67년까지 중국 남부에 명나라가 잔존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합니다. 다시 명나라가 부활해서 청나라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을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내버린다. 옛날에 일본에서 제1교포 북송하는 뭐 이런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 기대가 많았는데, 특히 이 왕이문을 비롯한 이 사람들도 자기 동포잖아요. 같은 명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구나. 황공은 직접 가서 통역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서울까지 데려오는 일에 참여를 하지만 왕이문은 이제 기대만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좀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따 좀 아팠다 그러죠. 그래서 만나보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서울로 끌고 와서 속여가지고 다 북송해버린 거죠. 그 소식을 안 다음에 왕이문이
대단히 실망하고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조선 놈들이 말로만 우리를 황조유민, 황조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조선 놈들이 우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웃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민관 사건 이후에 이제는 명나라에 관한 일을 물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늘 통곡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식들도 명나라 얘기는 입에 담지 못했다. 그런데 또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송시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송시열이라는 분은 이제 교과서에 주로 뭐 당쟁, 예송, 그리고 뭐 사대주의 이렇게 얘기, 뭐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어쨌든 이 효종대 북벌과 관련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 편에 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명나라 망한 뒤에도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사대주의자라고 흔히 평가를 해왔는데,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뼛속부터 사대주의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왕이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단히 감격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저 충청도 괴산, 속리산 구석이죠. 그게 화양계곡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화양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보러 가면서 뭔가 좀 삶의 의욕을 다시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효종 때 북벌을 같이 했던 분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보면 교지는 이제 임명장입니다. 이 효종이 죽기 전에 이 송시열을 이조판서, 요즘으로 치면은 뭐 행정부 장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송시열을 이 사람은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제 행실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조판서에 송시열을 이조판서에 임명한다, 이런 임명을 하게 되면서 이 임명장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요 연도 표기입니다. 연도. 기해년이면 1659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간지로 쓰게 되면 이게 몇 년마다 반복이 될까요? 60년마다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지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연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깝깝하지만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썼죠. 근데 연호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요 시기에 송시열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장에 청나라 연호를 써줍니다. 근데 그거 쓰기 싫다는 거죠. 특히 이 북벌을 같이 해야 할 송시열 같은 경우는 그 임명장에다 청나라 연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연호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대전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는데 밍크 코트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건 이제 효종이 송시열에게 내린 코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뭐 그게 뭐 틀림없습니다. 이 안감에다가 뭐 이렇게 쭉 썼는데, 송시열이 죽기 전에 이제 효종에 대한 감회를 이제 쓴 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밍크 코트, 아무리 임금과 신하 사이라 그래도 이런 거 주고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뇌물이겠죠. 그래서 효종이 아무 얘기 없이 이제 이걸 보냈더니 송시열이 임금이 이걸 왜 나한테 이걸 왜 아무 이유 없이 보내줄까? 그래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임금님이지만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보냈겠죠. 근데 또 보냈더라는 거죠. 근데 또 돌려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효종이 자기 세자죠. 외아들 현종이 되는 사람한테 자기 세자한테 들려서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입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옛날에는 좀 더 추웠겠습니다만은 뭐 밍크 코트 저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뭐 좀 과하죠. 한국에서 입으라고 이거 주는 거 아니라 혹시 나중에 만주에서 눈보라를 뚫고 갈 말을 달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입으라고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북벌이겠죠. 근데 북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니까 송시열이 이제 울면서 이걸 받아서 대대로 가보로 간직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씨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보가 이 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까 우리 오늘 강연의 주제인 이 왕이문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였겠죠. 그래서 이 화양동을 찾아갑니다. 화양동에 가면은 이제 송시열이 곳곳에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명나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죠. 이 송시열이 북경에서 이 글씨를 구해와서 이제 그 글씨를 이 글씨의 원본을 이제 이런 절을 하나 뺏어서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냐면 명나라 숭정제 누구였죠? 마지막 황제였죠. 마지막 황제가 쓴 글씨라고 해서 이제 이걸 받아들고서 명나라의 정통이 이 글씨를 통해서 이제 우리 조선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글씨를 여기다 보관을 하고 그 글씨를 화양동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새깁니다. 비례 부동. 아까 그 글씨를 새기게 되죠. 그리고 이 글씨 옆에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대명천지 숭정일월. 대명, 명나라죠. 천지는 공간이죠. 하늘과 땅, 공간. 숭정은 마지막 황제인데, 마지막 황제가 아니라 이제 숭정제가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황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청나라의 황제, 청나라의 정통성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아직도 세상은 이 글씨가 새겨진 건 1670년대 명나라가 망하고 3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온 세상은 명나라의 공간이고 숭정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 화양동 곳곳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건 새긴 글씨는 아니고 이제 송시열의 가장 대표적인 글씨인데 해동의 건고는 천지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이죠. 조선의 천지는 뭘로 가득하냐? 무슨 민족 정신으로 가득하다 뭐 이렇게 썼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나라는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죠. 유학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 회복하고 싶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주나라입니다. 유학자들에게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토피아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고려 말에 이 주나라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꿈꾸다 몽, 주나라 주. 유학자들에게는 바로 주나라가 현실에 있는 유토피아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학적 이상이 이 조선의 천지는 명나라 이게 아직도 유학의 이상향인 주나라를 존중하는 그 큰 의리로 가득하다. 이런 식의 글귀를 이제 새겨놓고 있던 곳이 바로 화양동인데 왕이문이 이제 이곳을 찾아가서 이제 송시열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명나라를 잊기 시작하는데 오직 이 송시열만 시골에서 이러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이 송시열을 새겨놓은 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명나라를 기억하는 그런 글씨들이죠. 유명한 글씨가, 그러니까 선조의 글씨, 제조 번방 보셨습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글씨가 만절필동이라는 글씨입니다. 절자는 꺾인다라는 얘기죠. 10,000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의 강들을 보면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황하나 장강이나 다 동쪽으로 흘러서 지금 뭐 우리 황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황하 같은 경우 뭐 몇 번을 꺾이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동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황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얘기는 시경이라는 경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후가, 신하가 임금과 천자에 대해서 우여곡절 10,000번을 꺾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표현하는 그런 시구이다라는 거죠. 저희 만전필동은 언제 얘기했냐 하면 이것도 선조가 쓴 글씨인데 뭐 상황은 뻔하겠죠. 아까 제조번방 썼듯이 조선이 임진왜란 때 만력제가 베풀어준 은혜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상징으로 써준 글씨가 이 만절필동이라는 글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나라에 대한 기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글씨입니다. 이걸 이제 화양동에다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왕이문이 가서 이제 이것들을 둘러보면서 조선의 인물은 송시열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사실이 그랬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이 그렇게 명나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분고분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병자호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 군대하고 같이 조청연합군이 명나라 장수가 있었던 가도 쳐들어가죠. 가서 어떻게 했죠? 더 신나게 중국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선이 그렇게 공순한 제후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봤던 이민관 사건이 있었죠. 남명 황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남명 사람들을, 아마 가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명 사람들을 묶어서 어디로 보냈어요? 북한으로 보내버린 거죠, 지금. 뭐 그런 시대에 이 조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던 왕이문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송시열 같은 사람과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아직도 이제 명나라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송시열과 그 제자들과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송시열의 이 자리에, 그 바로 옆에, 이 글씨들 옆에 조금 더 지나서 사당이 하나 세워집니다.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세워지는 사당이죠. 제자 권상하라는 수제자가 사당을 세우고 여기에 만력제와 숭정제의 위패를 봉안하고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뭐 이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화양동이야말로 옛날에는 사대주의의 소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만동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같은 시기에 숙종이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장소를 서울에다 하나 더 만듭니다. 어디냐면 창덕궁 안에다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가 돈화문입니다. 돈화문. 창덕궁 뭐 이렇게 인정전 뭐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그 공간이죠. 근데 어디냐면 저 안쪽에 구석탱이에다가 단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만력제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사대주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숙종이라는 사람, 송시열, 숙종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대보단이라는 곳, 저희 지금 봤던 이곳이 이제 대보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보단 제사를 제일 열심히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실학의 군주,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높이 평가하는 영조와 정조입니다. 숙종은 대보단을 쌓고 여기에서 이제 만력제 제사만 지내는데요. 숭정제 제사도 가끔 지냅니다. 근데 대보단을 더 확장해서 짓고 거기에서 아까 봤던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와 숭정제까지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노론 서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조와 정조에게 이 대보단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우리 눈에는 사대주의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당시 대부분 조선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조선중화주의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맹목적인 명나라께 다 좋다 이런 식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죠.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일종의 신앙이자 세계관은 유학이었죠. 유학의 정통성이 어디로 계승되느냐? 청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조선이 명나라의 뒤를 이어서 유학의 정통을 계승하게 됐다라는 이 의식이 바로 이 조금 아까 봤던 만동묘, 대보단, 그리고 좀 불편했던 그 화양동의 명나라 황제의 글씨들을 새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쓸데없는 책무, 오지랖도 넓죠. 자기들이나 잘 살면 되는데 이런 이상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또 하나는 이제 망해버린, 오랑캐가 되어버린 중국 땅에서 돌아오는 명나라의 유민들을 우리 조선이 보듬어 안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아까 잠시 시리에 빠졌던 이 왕씨 집안을 비롯한 이 8가문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은 게 대보단 제사를 지내게 된 영조와 정조였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민족, 국가의 문제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사람 걸 왜 좋아하느냐? 유학은 중국 거고 중국 황제를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사대주의자다. 이런 평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기독교는 이제 성지에 와서 이런 얘기를 어떤 데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어느 나라의 종교일까요? 어느 나라의 세계관이죠? 예? 유대인의 세계관일까요? 로마의 세계관일까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온 우리 여기서 이 교회가 추앙하는 우리 성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서소문에서 목이 잘린 이 교회 성인들은 남의 나라 귀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지들이 본 적도 없는 서양의 귀신 때문에 에비에미도 버리고 임금도 버린 아주 폐륜적인 집단이라는 게 우리 천주교도들에게 씌워진 멍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은. 우리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황사형 같은 분들 얘기하지만,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북경의 주교한테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대주의인가요?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뭐 신앙의 자유다 뭐 이런 것보다 국가와 민족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 그런 좀 너그러운 시각은 왜 조선시대에 적용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유학 얘기할 때 유학은 중국의 것이다. 명나라, 중국.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 제사는 사대주의다. 이 논리하고 지금 교회나 절에서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 잣대와 이 시대를 평가하는 잣대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학이라는 것도 일종의 종교이자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명이냐 청이냐, 청은 아니죠. 명이냐 조선이냐 이 구분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구분보다는 유학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이 사람들에겐 훨씬 중요했다라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명나라에 대한 이 기억들을 단순하게 사대주의라고 평가하는 건 기독교 신자에게 유대인의 귀신을 모신다. 불교 신자에게 인도의 귀신을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명나라 계승의식이라는 건 남의 나라 명나라가 아니라 유학의 정통성을 따져가는 그런 식의 세계관의 논리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 속에서 아까 봤던 영조나 정조 역시도 유학자였기 때문에 대보단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그러면서 다시 이 명나라에 대한 기억들, 명나라 제사, 황제 제사와 더불어서 명나라 유민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종 때 잠시 잊혀졌던 이 유민들이 다시 역사 속에서 부각되는 게 숙종, 영조, 정조, 대보단 제사와 함께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습니다만 이민관 처리 때처럼 별로 조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나라 유민들. 그리고 아까 봤지만 1620년대, 30년대 평안도 가도에서 행패 부리던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왕이문도 가도 출신이죠. 그래서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종이 죽은 다음에는 거의 내쳐지면서 훈련도감에 소속을 시켜서 월급은 주지만 월급도 얼마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고기잡이를 하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기잡이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별로 그럴 리 없죠. 또 하나는 아까 월급 주기 위해서 그 특수부대인 훈련도감에 소속시켰다고 얘기하는데 뭐 특수부대 장교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특수부대 소속은 맞는데 뭘 시켰냐 하면 거기서 적군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왜군 역할을 맡겨서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뭐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숙종 때 대보단 세우고 난 다음에 명나라 제사 황제 제사 지내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다시 찾아서 시험 보게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묵과 진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디 군수까지는 가요.
특히 왕이문의 후손들이 이 대부분의 이 무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선의 중인 집안으로 점차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종로 4가 5가 거기 살면서 대표적인 무인을 배출하는 중인 집안으로 이제 왕씨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보단,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곳이죠. 이거 공사할 때도 그 후손인, 명나라의 후손인 이 왕씨 집안을 비롯한 이 한인들에게 그 공사 감독을 맡기고 월급을 주죠.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그 황조인촌 멀지 않죠? 창덕궁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 늘 들려서 가서 이제 음식과 옷을 하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위관직까지는 나가진 못합니다. 정조는 정말 각별하게 이 사람들 챙깁니다. 이제 대보단 제사 열심히 지내면서 이제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보단 제사를 지냈는데 정조 때 가서는 원래 지내는 3월 초에 제사 말고 이 황제 3명이죠. 주원장, 태조, 그리고 만력제, 순정제 이 세 황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제사를 지냅니다. 궁궐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에 새롭게 병자호란 때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을 그 제사에 참여를 시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왕이문을 비롯한 이 8가문, 9가문의 후손들을 역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그 제사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1790년 정조 때죠. 이때 고기잡이하고 이제 왜군 역할을 하던 사람 말고 정식으로 한려, 이건 한인 부대라는 뜻입니다. 한인들만 가지고 이 후손들의 숫자가 좀 되니까 이 사람들만 가지고 독립적인 군사 조직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때 전쟁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주로 경비를 서죠. 어디 경비서냐 하면 대보단, 그리고 종묘, 이 서울 시내의 경비를 도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한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보단 수직관이라는 관직, 그리고 별군직은 대단히 중요한 관직입니다. 이건 왕 옆에서 칼 차고 있는 관직이죠. 여기에도 이 한인들을 등용해서 자기 측근에 두고서 이 사람들을 우대한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이게 역시 대보단 제사와 같은, 우리가 이제 중화의 정통을 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 안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먹고 살게 되면서 자기들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열천직중록. 열천은 대보단을 열천이라고 합니다. 저 위쪽에 창덕궁 구석에 열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대보단이라고 이름하면 또 이제 청나라한테 발각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대보단에 숙직하면서, 요즘 숙직 같은 거 안 하죠. 근데 여러 어르신들 옛날에 숙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죠? 밤새 술도 좀 드시죠. 여기서도 이 사람들 대보단 지키면서 술 마시고, 근데 옛날 사람은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시를 같이 짓습니다. 그 지은 시들을 모아놓은 게 이 대보단에서 숙직하면서 이 정조의 은혜에 감사한다, 또 옛날 효종께서 우리 조상들을 잘 봐주셨다, 이런 시들을 남긴 것들을 모은 책이 이 열천직중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봐야 중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암만 우대한다 그래도 조선 사람들, 보통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니들이 명나라의 후예구나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외국인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명나라의 후손이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
계속 명나라 의복을 고집하고 중국어를 쓰려고 했다 그래요. 튀는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이거 곱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자꾸 차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18세기 정조 때, 순조 때 살았던 이 왕이문의 5대손 가운데 왕덕일, 왕덕구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정조에 의해서 대보단 수직관에 등용되고 그랬는데 허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편찬을 합니다. 아까 봤던 이 왕이문의 연보, 그리고 임진표해록이라는 이 책은 아까 봤던 그 1667년 이민관 표류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황조유민록이라는 책을 짓고 이제 자기들의 역사를, 5대에 걸친 역사를 정리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살았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호구가 남아 있습니다. 호적이 남아 있는데, 아까 황조인촌 종로가였다 그랬죠. 근데 거기가 서울 시내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아마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지금 안암동 쪽에 살았다는 얘기가 이 호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암동에 살다가 계속 이제 중인 집안으로서 차별을 받게 되는 걸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왕덕일, 왕덕구 형제가 자기 정체성 열심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깝깝하던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뭔가 이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조번방 글씨가 있고 뭐 이런 글씨가 있었던 가평으로 순조 때에 낙향을 하게 돼서, 아까 처음에 봤던 대보리 쉼터 왕종락 사장님이 이제 그때부터, 순조 때부터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아까 봤던 대통묘가 이때 지어진 1825년에 이 1645년에 건너오죠. 그로부터 180주년 기념한 1825년에 아까 처음 보셨던 대통묘를 세우고 거기 이제 왕씨들이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살게 된 거다. 근데 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됐느냐? 아까 그 조종암이라는 글씨도 있었지만 그 옆에 누가 살았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화서학파라고 얘기하죠. 이항로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한말에 의병 일으킨 사람이죠. 위정척사파입니다. 이분들도 무슨 민족의식에서 의병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랑캐로부터 중화문명을 보존하겠다는 그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가장 잘, 아까 봤던 송시열이 얘기했던 그 존주대의를 잘 계승한 사람이 이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씨 집안과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 멸망한, 이제 이 19세기 가면서 점차 멸망해 가는 이 중화의 법도를 어디서 간직하느냐? 바로 우리 왕씨들이 살고 화서학파가 살고 있는 양평과 가평 일대에서 그 중화의 이 맥을 보존하겠다. 이런 의식을 표방하면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때 와서 자기들의 이제 족보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이문부터 17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이어지는 이 왕씨 집안, 그 유민들의 역사가 200년의 역사가 이때 와서 정착이 되고, 뒤에 얘기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야말로 중화의 정통을 보존하고 있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다. 이런 의식들을 표방하면서 19세기까지 사셨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집안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서울에도 있고, 뭐 여전히 그 대보단 그 가평에도 살아 계시죠.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장시간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